자, 164페이지 포상금 볼게요. 물론 포상금 하면은 뭘 같이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포상금이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트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 거래 허가, 그 중에서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형벌입니까? 위반하면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신고는 위반하면 과태료죠. 허가는 형벌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 부분에서는 돈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포상금 대상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과태료 중에서 제일 큰 게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가 세 개가 있죠. 첫 번째가 거래계약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또 하나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이게 3천만 원 이하인데 요거 제일 끝에 있는 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이거는 공무원이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을 신고했다. 포상금 줄 수가 없죠. 이 세 번째 거는 빠지고 대신에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과태료 중에서 제일 큰 거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형벌인데 형벌이든지 이행 강제금이든지 돈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형벌도 있고 과태료도 있죠. 돈 나오는 게. 그 중에서 형벌이 대상이 되어야만 포상금 대상이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는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게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포상금 하나 빠졌는데 신고에서 임대차하고 관련된 신고하는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것도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형벌이 대상이 된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또는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어디에든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누가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했다 하더라도 포상금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죠. 등록관청이 지급할 수 있어요.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제일 못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여 양수 받은 자 요거 1년에 1천이죠. 요까지 있었는데 포상금이 또 들어가는 거죠.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요거 1년에 1천이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교란행위 3년에 3천. 요게 포상금 대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무등록자나 별로 차이가 없죠.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물론 자격 취소입니다.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시험에서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 나오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컨닝인 거 증거가 없죠. 형벌을 줄 수가 없다.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형벌의 대상이 안 되니까 포상금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까? 50만 원 이내입니까? 만약에 50만 원 이내로 한다라면은 2만 원 지급해도 되죠. 그러면은 차비도 안 나오죠. 손해볼 거니까 신고하는 거 아니죠.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자, 근데 포상금을 지급하려면은 한마디로 형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돈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지급할 돈을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형벌이면 징역 또는 벌금이죠. 근데 벌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과청이 지급하죠. 돈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고 등록과청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뒤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국고에서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
입니까? 100분의 50 이내입니까?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대신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받았어요. 과태료 누가 받느냐면은 시군구청장이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받아가지고 과태료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요. 그럼 돈 받아가지고 포상금 지급하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돈이 남죠. 남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포상금은 물론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나 고발해야 되겠죠. 그죠? 그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럼 공소 제기를 한다는 말은 판사 앞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불기소 처분했다 지급하는 거 아니죠. 무혐의 처분했다는 말은 당신 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공소 제기 안 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무죄 판결은 판사가 내리죠. 판사 앞에 세웠으니까 공소 제기했죠. 무죄 판결 받아도 지급은 합니다. 지급 절차를 보면은 일단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받았다고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그래 했으면은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지급한다? 1개월 이내. 구분해야 되는 게 공제사법에서 포상금 처음 나왔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 첫 번째니까 1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2개월. 또 하나 구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러면 안 되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관한 법률에서는 포상금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에요. 자, 또 하나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공동으로 신고했다는 말은 같이 왔다 따로 왔다. 같이 하죠. 이럴 때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물론 포상금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방법대로 배분해 주겠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왔다. 따로 왔죠. 그죠?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이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도 똑같아요. 자, 164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기업공개사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했다. 이거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형벌 1년의 1천이죠. 포상금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할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포상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무등록자는 포상금 대상이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 취소되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등록 취소되기 전이라도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면 자동적으로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자로 처벌받습니다. 대신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거 말고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해야 무등록자로 처벌받죠.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이 취소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을 했다. 등록 취소됐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등록 효력은 그대로 있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중개업했다. 기업공개사입니까? 무등록자입니까? 기업공개사죠. 보상금 대상은 안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3년에 3천원으로서 보상금 대상이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다.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1년에 2천. 나중에 형벌 물어볼 때는 이 질문은 반드시 나와요. 보상금 대상이 되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여 기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이거 전부 다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교란행위죠. 3년에 3천 보상금 대상이 됩니다. 중개 의뢰인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거래했다.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금지행위에서 나오죠. 금지행위 중에서 1년에 1천이다, 3년에 3천이다. 직접 거래 3년에 3천이죠. 그런데 형벌의 대상이지만 금지행위는 보상금 대상은 아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서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한 건당 50만 원입니까? 50만 원 이내입니까? 50만 원이죠. 그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이다. 100분의 50 이내다. 이내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 맞고, 포상금은 국고에서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내죠.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고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어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이 먼저 나왔죠. 첫 번째 나왔으니까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같이 왔죠. 공제사 분명히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배분 방법을 한 명은 20만 원, 한 명은 30만 원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럼 20만 원, 30만 원 줍니까? 균등해서 배분합니까? 20만 원, 30만 원 정해놓으면 정해준 그게 우선이죠. 그죠? 잘못됐고.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불기소 처분이란 말은 기소 안 했다는 말이죠. 공소 제기를 줄여가지고 기소라 그럽니다. 기소 안 했으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또는 고발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게만 하여야 한다. 무슨 글자 잘 봐야 됩니까? 만. 이거 말고 또 있죠. 등록관청도 있죠. 그죠? 어디에 신고나 고발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합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 기획공개사 등을 신고,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요거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 들어가죠.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3년에 3천 포상금 대상은 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균등해서 지급한다. 2건 이상이라는 말은 따로 왔죠. 이럴 때는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된 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발각되고 나면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포상금이 지급에는 신고 대상이다. 폐업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자죠. 신고 대상이 되죠.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지금 문제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유래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실거래 신고 제도가 없죠. 그런데 요 문제는 옛날에 실거래가 신고, 즉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공인중개사 법에 같이 있었을 때 그 문제였어요. 지금은 따로 나왔으니까 물론 틀렸죠.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습니다. 포상금 대상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분의 5 이하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3천만 원 이하고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이게 100분의 5가 3배 이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원래는 3배 이하의 과태료 이랬죠. 그죠? 3배. 하나, 둘, 3개요. 그러니까 거짓 신고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든지 거짓 신고한 것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어요. 100분의 5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포상금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했던 이야기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다시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3천만 원 이하가 제일 큽니다. 3천만 원 이하가 거래 계약이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요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방금 했던 이야기가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신문에 한번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 어떤 기업 공개사가 자기 처제 아파트를 계약 체결한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조금 있다가 계약을 해제시켰어요. 계약을 해제시키고 또 자기 또 친척 명의로 가격을 올려가지고 또 신고를 했어요. 좀 이따 계약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계약을 해제시켰다. 그러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처제가 얼마 만인가 6개월 만인가 1억 5천만 원을 더 벌었대요. 그 내용이에요. 계약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 거짓으로 하는 것.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계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그러면은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죠. 1년에 1천입니까? 3년에 3천입니까? 3년에 3천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까? 형벌의 대상입니까? 신고는 과태료죠. 그러니까 이건 형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거래 금액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라. 제출 안 했다.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했는데 이행 안 했다. 3천만 원 이하가 3개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금 줄 수가 없죠. 누가 등록관청 신고관청에 신고를 했어요. 공무원이 이상하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다. 누가 제출 안 했는가는 공무원이 알죠. 근데 그 사람을 신고했다. 보상금 지급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대신에 100분의 5의 과태료 중에서 제일 큰 거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자, 요거 100분의 5, 요 3개가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요게 부당하는 거로서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죠. 교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가 포상금 대상이 되죠. 자, 3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상금은 균분해서 지급한다. 이거 했죠. 2건 이상이면은 최초로 신고나 고발장에 지급하고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된 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서도 지급한다. 틀렸고 폐업 실거래가 요거는 했네요. 그죠? 아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안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신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포상금 대상은 안 됩니다. 자, 밑에 5번에 공인중개사 법명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상금은 한 건당 150만 원으로 한다? 50만 원이죠.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하는 게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기소유예가 뭐냐면은 실제로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 입장에서 봐줘가지고 공소 제기 안 하는 것을 기소유예랍니다.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하는 거죠.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럼 이거는 벌금 받아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벌금은 국고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네요. 1개월 이내지 2개월 이내 아니라는 것 조심하시고, 신청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아니죠.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5번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따라왔죠.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따라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7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아주시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그러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포상금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자, 갑이 A하고 B하고 한 건씩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무등록자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은 C는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하면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반반씩 받겠죠. 반씩 합시다. 자,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양도했다. 신고 대상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갑이 을이 신고하고 난 뒤에 갑이 신고했다.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을이 먼저 했으니까 을에게만 하겠죠, 그죠? 그럼 D에 대해서는 을이 또 한 건 받을 거 있고, 그 다음에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E를 공동으로 했다. 발각되고 난 뒤에는 신고해봤자 지급 안 하죠. 자,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고, 자,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고, E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했다. C와 D에서는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하는 거 맞죠? 그런데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지급 안 하죠. 그럼 이거는 빼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반반 지급하죠. 그러면은 갑은 한 건 반이니까 75만 원, 을은 한 건 반이니까 75만 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냥 보지 말고 표를 만들면서 하세요. 표를 만들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9페이지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 전체적으로 정리를 조금 하고 합시다. 처음에 지도감독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기업공개사에게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은 공개사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기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틀리죠. 제가 지도감독할 때는 항상 이 말부터 먼저 했어요. 오늘 했죠, 그죠? 협회나 지부나 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국장만이 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도감독한다는 말이나 아니면은 감독상 명령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도감독하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검사할 수도 있고,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할 수도 있다. 목적 2개인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위법행위 확인해가지고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무소에 출입하는데 무등록자의 사무소에는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출입해야지 적발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무등록자도 지도감독의 대상은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자, 행정처분 먼저 볼게요. 자, 행정처분이다 하는 말은 행정관청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줄여가지고 처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요거는 잘 안 줄입니다.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우리 법에 행정처분이 5개가 있죠.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리고 지정 취소 5개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행정관청에서 주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이지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과태료 행정처분이 있다, 그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태료는 행정처분 아닙니다. 행정처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안 하고 취소 주면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취소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신에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등록 취소는 다른 말로 행정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 처분하려는 경우 청문하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할 때만 청문하는 거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의견 제출이라고 있어요. 자,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이죠. 업무정지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이고, 자,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은 누구 소관이다? 시도지사 소관이다. 그러면은 시도지사 소관인데 이거 어떤 시도지사냐 하는 것은 지문에 반드시 나와요. 구분해야 됩니다. 원래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2명만 있었는데 뜬금없이 발급한 시도지사가 들어왔어요. 자, 발급한 시도지사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법에서 며칠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말을 며칠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도 발급한 시도지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느 정도 바꾸고 난 뒤에 또 있는데 끝났는갑다 싶어서 뒤에는 안 바꿨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도 있고 발급한 시도지사도 있어요. 그러면 발급한 시도지사 뭐 할 때 나오냐면은 우리가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던 경우가 3번 있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는데 지금 안 들어갑니다. 요거 3개만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 발급한 시도지사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구분할 만한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틀리게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린 거 말고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격 취소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럼 자격 취소되게 되면은 자격증 반납해야 되죠. 누구에게? 자격이 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하는 거 7일 이내죠.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7일 이내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자격증 잃어버렸어요.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를 통치면 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자격하고 관련된 이론 부분에서는 지금 하는 거는 절대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주로 이게 틀린 지문으로 주로 나와요. 자, 서울에서의 자격증을 땄다. 서울시장이 교부한 시도지사죠. 서울에서의 자격증을 땄다. 대구에서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대구시장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되겠죠. 그럼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그 기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에게 아까 시도지사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도감독은 현실적으로 교부한 서울시장이 지도감독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인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대구시장이 지도감독하겠죠. 지도감독해갖고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을 했어요. 자격 취소 주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청문해야 되죠. 청문이라는 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고 대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대구시장에게 자격 취소될 게 적발됐어요. 누구에게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맞습니까? 대구시장에 봐달라고 사정하는 거 맞죠? 사정하는 게 청문이죠. 청문이라는 게 취소에 필요한 절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그럼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이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라고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죠. 그러면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절차를 완료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준다. 이게 메커니즘 맞죠, 그죠? 자, 요거 주로 틀리게 나오는데, 틀리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한다. 틀리죠? 취소나 정지는 무조건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지사 줍니다. 요거보다 더 틀리게 자주 나오는 게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를 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된다. 틀리죠, 그죠? 만약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통보를 받았다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통보를 해준 게 취소 주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죠. 그럼 누구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 줘야 된다 하는 말은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자, 요거는 꼭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32번 시험 치는 것 중에서 지문에 맞는 지문으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제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자격 정지 줘야 되는데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못 주죠. 자격 정지 주라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틀리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지문도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치면은, 그러면 책에 저도 이런 지문을 낸 적도 있었지만은 등록관청의 자격 취소에 해당한 사실을 안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런 지문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 문제 지문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돼요. 시도지사에 통보해라는 이유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주라고 통보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르다면은 자격 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 주는 거 맞죠?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요거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라면은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은 행정관청에서는 자기 위로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할이 다를 때는 밑에서 위로 직접 절대 못 가요. 내 위로 올라갔다가 급이 같은 데서 갑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위에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있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누가 통보해라 했습니까?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통보하라 그랬죠.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통보할 때 만약에 다르다면은 자기 위에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다시 자격 취소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죠.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줍니다. 물론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제사, 공인중개사, 기업공제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격 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소속 공제사에게만 줄 수 있죠.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우리 법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만 있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어요.
자, 시도의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무조건 틀렸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거꾸로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없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틀리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에요. 최고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늘리면 9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고 지문에도 몇 번 나왔어요.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등록이 취소되면은 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은 자격증 반납한다. 공문이 내주는 거 7일이죠. 반납하는 것도 날짜 똑같죠. 7일 이내. 자, 7일 이내 반납을 하는데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누구에게 반납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꼭 한 명이라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한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등록증은 누가 내줍니까? 등록관청이 내주니까 등록관청이 반납해야 되죠. 지문에 이 지문 안 나왔어요.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에게 반납해야 된다라고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반납하죠. 그런데 이거 반납하는 건 주로 문제가 나온 게 자격증이에요. 자격 취소되면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누구에게 반납해야 됩니까?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에게 반납한다고 종종 나옵니다. 틀렸죠, 그죠? 물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 등등 반납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서를 7일 이내 제출해야 돼요. 자, 또 하나가 행정처분하면은 원래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거는 큰 거 보고하지 작은 거 보고하는 거 아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중에서 등록 취소가 크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중에서 자격 취소가 큽니다. 그런데 국장이 대통령이 보고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보고했는데 등록 취소는 보고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주게 되면은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공문이 하는 게 7일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7일입니다. 공문의 입장에서는 개업공개사에게 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보고하는 걸 빨리 해야 되겠죠. 7일보다 빠른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리 법에 5일 얘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되느냐,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우는 게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이거 공부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단일 문제로 네 문제가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에서 단일 문제 4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 지문에 포함되는 것까지 하면은 많으면은 9개, 10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9개, 10개 나온다. 이거 못 외우면은 문제 진도가 안 나가죠. 그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는 형벌, 과태료 이런 거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벌 주겠다 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문제 푸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 갈게요.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에서 네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다른 문제 지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인장 등록과 관련된 지문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라 또는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인장 등록하고 관련된 지문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 중에서 몇 번이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나온 이 3번은 이게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것 중에서 답일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3번은 답이다 아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치는 사람은 실력보다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도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어제 제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제가 조그맣게 중개사무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러 오면은 제가 못 가죠. 제 집사람이 사무소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저번 주에. 바깥에 실외기가 있는데 햇빛이 쨍쨍하면은 에어컨이 꺼져버립니다. 좀 이따 켜면 안 시원해요. 그러다가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또 꺼져버립니다. 이쪽 저 알아보니까 실외기가 문제가 있다. 실외기에 뚜껑을 덮고 또 그러고 뭐 물도 뿌리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구름이 좀 있고 온도가 조금 낮으면은 에어컨 잘 돌아갑니다. 저 에어컨 기사를 불렀는데 워낙 요즘 수요가 많으니까 한 2주나 돼야 온대요. 2주나 돼요. 그래서 어제 지나가는 길에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층고가 높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혹시 몇 평짜리 전세 놓은 거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없던 물건이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어느 아파트에 하면 그 아파트의 물건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접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데 그 아파트에 지금 물건이, 전세 물건이 딱 3개 있습니다. 딱 3개 있는데 34평짜리가 전세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 옆집인가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인지 한 집에만 주는 거예요. 다른 집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의뢰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만 나오면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기사이한테 아저씨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그 집에 가가지고 혹시 이거 공동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된다 그러겠죠. 그죠? 지금 손님이 왔는데 집 보러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 집이 공실이에요. 공실이면 사람이 없고 비번을 알겠죠. 그죠? 그냥 같이 가세요. 사무소에는 아무도 없죠. 기사씨 혼자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아저씨 우리 집 좀 봐주세요. 갔어요. 갖고 한참 이야기 보고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기사씨가 끝났는데 가야 됩니다. 돈도 받아야 되죠. 사람은 없죠. 그래서 바쁩니다. 전화가 왔더라네요. 이거 다 끝났는데 본격적인 수리는 안 했고 요래요래 손을 봤는데 여기에 실외기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래서 조금 해놨는데 지금 오늘 온 거는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문제가 되면 다시 연락하세요. 집사람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죄송한데요. 갈 때 우리 사무실의 문이 중문이에요. 보통 사무실의 문이 중문입니다. 왜 중개사무소의 문을 중문으로 하겠습니까? 안에 문은 닫아 놓죠. 바깥의 문은 열어놔야지 바깥에서 광고 효과가 있죠. 문을 닫아 놓으면 앞에서만 정면으로 보죠. 열어 놓으면 길거리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보이죠. 다른 데는 전부 다가 문 하나인데 우리 집은 문이 2개예요. 이쪽 저쪽 다 보입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문 좀 닫아주고 가세요. 가니까 안에 문, 바깥의 문 완전히 잘 닫히더랍니다. 하다 보면은 눈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시험도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도.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가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인장 등록에 관해서 행정처분의 형벌이나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인장 등록에 관해서 나오면은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가 다 문제의 핵심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에서 기본 문제가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행정처분이나 형벌이나 과태료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죠. 핵심이 아닌 거를 답으로 준다 안 준다? 답으로 안 줍니다. 이거 틀렸어요. 100%는 아닙니다. 요래 나온 것 중에서 요거 90% 이상이 답은 아닙니다. 시험 칠 때는 이런 눈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이래야 된다.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자, 외우는데 첫 글자를 외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면은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글자는 외우셔야 돼요. 첫 글자 외워놓고 문제를 접목을 해야 돼요. 접목을 하는데 어떻게 접목을 하냐면은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첫 글자를 만든다면은 뭐로 만들 거냐?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해보면은 전부 다 그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죠. 틀리면은 요게 첫 글자로 했구나. 그래가지고 몇 번 연습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는 외우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걸 외워놓으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이거는 헷갈리게도 안 하고 문제 꼬우지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 자격에 관한 사항이 먼저 나오니까 자격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볼게요. 문제는 등록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자격에 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격 취소예요. 자, 자격 취소는 핵심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다. 자, 자격 취소 사유가 첫 글자라면은 정직하게 부양하자 이렇죠. 정지기간 중에 중견무했다. 직하면은 징역형인데 두 번째 핵심이 반드시 이 법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자격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선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공인중개사법 몇 조 몇 항에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선고를 합니다. 다만 그 집행을 몇 년간 유예시킨다. 집행을 유예시켰지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됩니다. 부정하게 취득했다. 양도 대여죠.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해요. 그런데 빌려주는 거 앞에 하나 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양도 대여가 더 많이 나왔는데 갈수록 앞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격 취소사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는 이게 자격 정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속 공개사 중개 업무를 하면서 위반하면은 전부 다가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것 차단하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는 몇 개월짜리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자격 정지가 첫 글자라면 이소인이 성급하게 서거했다. 자격 정지죠. 이소하면은 이중소속이에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금쟁이했다. 서명 및 날인안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다 들어가요.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요. 자, 소속공개사 중개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면은 소속공개사는 기업공개사와 함께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의무니까 요거는 위반하면 자격 정지예요. 자, 소속공개사 중개업무를 수행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기업공개사에 있습니다. 기업공개사 작성해야 된다 하는 말은 교부는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고 보관은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그러면 작성하거나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소속공개사 의무가 아니죠. 의무가 아니니까 위반했다고 자격 정지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 여기는 서명 및 날인 요것만 들어가요. 자, 6개월의 자격 정지 중에서 몇 개월짜리냐 하는 게 문제가 훨씬 더 나왔다 그랬죠. 제일 앞에는 이중 소속 6개월, 제일 끝에 있는 거래계약서 위반 6개월입니다. 처음하고 끝이 6개월이면 중간에 들어가야 되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금쟁이했다. 어느 걸 큰 걸 줄까요? 금쟁이에서 동그라미 친 거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입니다. 물론 전부 다가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자기에 관한 사항 받고, 그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볼게요. 자, 근데 이 중에서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하더라도 절대 취소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제가 표현할 때 절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첫 글자라면은 이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요거는 어느 게 많이 나오고 어느 게 작게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 중에서 보세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 반드시 나옵니다. 양도 되겠다.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죠. 물론 이것도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겠다. 4.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기업공개서 없어졌죠. 등록증 없애버려야 돼요. 등록 취소줍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원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이래 되어요. 그런데 그 하면은 아까 거래계약서로 들어가죠. 왜 헷갈리니까 거짓 생략하고 부정하게 등록했다. 2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결격 사유에 해당됐을 때 정지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제사를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 임의 취소, 재량 취소. 공정위 3회 정보거래는 겸업하고 6월 임시이사는 등급한다. 외우기 어렵죠. 외우기 어렵죠. 그죠? 외우실 분은 외우세요. 외우기 싫으면 버리세요. 외워가지고 못 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버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별도로 보세요. 상대 취소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 금쟁이. 무조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죠.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사무소로 봐가지고 상대 취소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니까 이중 등록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중사무소로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습니다. 상대 취소예요. 또 박스에 할 때 자주 나오는 게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자, 그 다음에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게, 자, 우리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게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된 중개실무의 마지막 단계니까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제를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행정처분은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하는 거 요거 자주 나와요. 또 하나가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상대 취소 버리더라도 요거는 상대 취소다 하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세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에 미니 2회 결석하면 성전환범 이미 자명하다 했는데 뒤에 공정하다 하나 더 붙었어요. 자, 미 2개 나옵니다. 미통보 거짓공개. 자,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 공개했어요. 그럴 때 기업공개사 의무로서 거짓 공개하지 마라. 또 하나가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된다. 통보 안 했다고 미통보, 거짓 공개 하나 더 들어가요.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2회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그럼 이 중에서 상대 취소의 3회이죠.
요거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는 행위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이외 요게 있으면 전부 다 빠집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놨는데 섭니다.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보관 작성 안 했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교부 안 했다. 보관 안 했다. 작성 안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는 업무 정지였는데 요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우리 전자로 시작하는 공부인 거 뭐 있죠? 전속중개 있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할 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 안 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업에서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물론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죠. 전속중개는 서명 또는 날인하죠. 그죠? 자, 그리고 교부하고 보관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여튼 서명 및 날인이든 또는이든 간에 작성해야 될 거 작성 안 했다 위반하면은 교부 못하고 보관 못하고 서명 및 날인 못하죠. 작성할 거를 작성 안 했다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가 업무 정지예요. 그 다음에 애당초 없는 겁니다. 글자 만든다고 넣었어요. 범위 위반, 중개인의 업무 범위, 사무소 소재지 시도 벗어나서 업무했다.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뭐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를 1년에 한 번 위반하면은 업무 정지를 줍니다. 1년에 2번 위반하면은 등록 취소 줍니다. 등록 취소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죠. 그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 정지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전부 다 업무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할 때 기피한다 회피한다 거짓 보고한다 결론은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세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는 업무 정지 줄 수 없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명령 위반이에요. 기타 명령 위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처분이죠. 형벌, 1년에 2천, 3년에 3천 형벌이 있고 행정질서법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든 아니든 위반하면 무조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2개 중에 하나는 줍니다. 행정처분이든 아니든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용인 고용하면은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그럼 고용신고했다. 사람이 한 명 늘어났죠. 고용관계 종료신고했다. 사람이 한 명 줄어들었죠.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 공제사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죠. 행휴 2등분 고 할 때 고 나오는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에 아무리 보더라도 고 없습니다. 고 위반했다 행정처분죄라고 과태료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가 기타 명령 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보면은 기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도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죠. 그거 안 했다고 우리 법에서 별도로 벌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명령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입니다.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첫 글자 뭐랄까요? 비 하면 되죠. 비 1년에 1춘에 비급의 대표명이다. 1년에 1춘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비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 주고 기타 명령위반으로서 1개월짜리 업무 정지 준다 이 말이에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앞에 붙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자, 업무 정지가 이런데 업무 정지 최고가 6개월이죠.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학원에서는 업무 정지 6개월 이하 중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월 하는 것은 강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면 갈수록 문제가 쉽게 나온다 봐야 됩니까? 어렵게 나온다 봐야 돼요. 어렵게 나온다 하는 말은 대비를 해야 되죠. 몇 개월 찾고 들어갑시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맨 처음에 미니할 때 미통보 거짓 공개 어느 걸 별로 큰 걸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완성되는데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삽입자에 통보 안 했다. 애당초부터 거짓 공개했다. 어느 거 별로 큰 걸 줄까요? 거짓 공개 벌 큰 거 6개월이요. 동그라미 친 거 6개월이요. 두 번째 6개월이라고 2회 적어놨죠. 그 바로 뒤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요거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그럼 업무 정지가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어요. 두 번 위반하면 제일 큰 거 등록 취소 줍니다.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3개월 업무 정지 중에서 큰 거 주겠습니까? 작은 거 주겠습니까? 큰 거 주겠죠. 임의 취소, 상대 취소, 재량 취소 요거 위반하면 6개월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 정해놓은 거 기타 명령 위반 요거는 1개월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6개월, 기타 명령 위반은 1개월.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이다. 물론 이것도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업무정지에서 중요한 수정 하나 나옵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인장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어요. 업무정지 주죠. 그런데 등록관청에서 교육공에서 불러갖고 내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 3년 전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던데 맞나요? 맞다. 업무정지 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죠. 3년 전에 거로서 업무정지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법의 시효제도가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시효제도 딱 하나 있는데 이 3년보다 더 중요한 게 오로지 시효제도는 업무정지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틀렸어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랬죠. 틀렸죠. 그죠? 시효제도 오로지 업무정지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이런 부분 하나만 나고 싶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자, 재등록한 기업공개에서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나올 수 있는,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의 3개가 딱 정해졌어요. 첫 번째가 자, 어떤 기업공개에서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과태료를 받았어요. 자, 업무 정지랑 과태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절대 취소 이외 최근 1년 이내 뭐를 2번 받고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 상대 취소에서 하면은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3번 받고 다음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아무거나 받는 행위. 업무 정지 이외에는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2번 받고 다시 뭐 받는 거? 과태료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최근 몇 년 이내입니까? 1년 이내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고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죠. 어떤 교육공개사가 3년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았어요. 3년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그러면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는 몇 년 동안 간다는 말이에요? 1년 간다 이죠. 자, 중간에서 폐업을 했어요.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법에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표입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몇 년 동안 승계된다? 1년 간다 그랬죠. 1년간 승계됩니다. 자, 요 지문이 나오면은 뒤에서부터 보세요.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틀리게 나오면 3년이라 나올 거예요. 1년간 승계된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1년인데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지 절대 폐업한 날,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틀리게 나오면은 제일 최상급이에요. 강의하는 선생들도 헷갈려가지고 답 틀리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등록 취소도 행정처분이죠. 등록 취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된다 이런 규정이 없죠.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되지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틀리죠. 그죠?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자,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자,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어요.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 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다시 재등록을 했다.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원래 등록 취소 주게 되면은 몇 년간 결격사유입니까? 3년간 결격사유죠. 3년간 결격사유다 하는 말은 등록 취소된 날보다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간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1년간 폐업을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스스로 1년 동안 중개업무를 안 했다는 말이. 그리고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주 가지고 3년 동안 중개업무를 못하게 해야 됩니까? 3년에서 스스로 안 한 1년을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줬을 때 결격사의 기간은 절대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되겠죠. 이게 나오면 결격사의 부분이고 자, 이 부분에서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3년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요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3년 넘게 폐업을 했다는 말은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하고 등록을 했어요. 이 행위로 등록 취소 주 가지고 또다시 3년 넘게 중개업무를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록 취소 안 주고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업무를 3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안 주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폐업하기 전의 행위가 업무 정지 받을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위로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업무 정지 줄 수 있죠. 그죠? 업무 정지 기간은 최고가 얼마입니까? 기간은 6개월이죠. 그런데 업무 정지의 효과는 얼마 동안 간다? 1년 가죠. 그런데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 버리면은 업무 정지의 효과가 승계가 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폐업 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한번 나와야 돼요. 폐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1년, 요거 3년, 요거 1년 문제가 나오는 거 쉽죠.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일단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답니다. 요거는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행위로 업무정지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요 내용하고 저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정 헷갈리면은 원래는 3년 지나면 못한다. 폐업이란 말이 있으면은 몇 년 지나면 못한다? 1년 지나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질문할게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은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나중에 질문한다 그랬죠. 시효제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등록 취소 3년 나왔죠. 요거는 그냥 3년이 아니고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은 재등록기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다는 말. 그러니까 요거 3년하고 요거 1년, 3년 요건 문제를 섞어서 내면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